이 두 손의 주인, 같은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청의 노비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자리에서 살다 죽어야 할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도 잠깐의 총애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깊은 사랑을.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기에 조선 최고의 임금이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녀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조선 태종 시절 한양 성박 어느 허름한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라 불렸죠. 훗날 신빈 김씨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그 여인의 어린 시절입니다. 옥분의 집안은 대대로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재산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또 노비가 되어야 했으니 한번 노비로 태어나면 대를 이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어린 딸을 키워야 했죠. 가난은 이들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는 초가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밤을 보내야 했고 봄이 오기 전까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옥분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있었죠. 어머니는 늘 옥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란다. 어린 옥분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훗날 이 가르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가난과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죠. 약을 지어드려야 했지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가야, 무리하지 마라.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어디서 그런 귀한 약을 구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옥분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궁궐에서 어린 처녀들을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어리고 건강한 아이면 누구든 데려간다는 소문. 옥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면 품삯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으로 어머니 약을 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새벽, 옥분은 궁녀를 뽑는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는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3살입니다. 부모는? 어머니께서 병중이십니다. 약값이 필요합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궁궐로 오너라.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옥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옥분은 병상의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궐에서 열심히 일해서 꼭 약을 사다 드릴게요. 그러니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다. 조심해야 한다, 아가야.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3살 소녀 옥분이 처음 경복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마당.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던 소녀에게 이 모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옥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너 뭘 그렇게 구경하고 있어? 빨리 와. 선배 궁녀의 호통에 옥부는 화들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배치된 곳은 내자시라는 관청이었습니다. 내자시는 대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비단, 의복, 각종 생활용품까지 왕실에서 필요한 온갖 것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처음에 옥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선배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힘든 일이었지만 옥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해. 조금만 참자. 옥부는 속으로 되뇌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분의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부지런하구나. 맞아. 시키는 일마다 군말 없이 해내더라고. 천안 출신이라고 하던데 일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야. 좋은 평판이 쌓이면서 옥부는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전에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가게 되었죠. 중전, 왕비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내자시의 말단 궁녀에게 이곳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옥부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물건을 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옥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귀한 장신구.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왕자님? 옥분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천한 궁녀가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다니. 하지만 이미 부축한 상태였습니다. 옥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인이 주제넘게. 옥부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사람을 도왔는데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느냐? 아, 하지만. 그나저나 너는 어느 처소에서 일하느냐? 소인은 내자시에서 일하는 궁녀입니다. 이름은 옥분이라 합니다. 옥분이라. 참 고운 이름이구나.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옥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충령이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구나. 충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옥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충령대군이라면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학문에 뛰어나기로 소문난 왕자가 아닙니까? 옥부는 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군마마, 소인이 눈이 어두워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허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구나. 다른 궁녀들은 나를 보면 벌벌 떨기만 하는데 넌 참 담대하구나. 충령대군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옥부는 충령대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분과 충령대군은 가끔씩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중전에 물건을 전달하러 갈 때 혹은 복도를 지나갈 때 어쩐지 자주 그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인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옥분아,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자시에서 비단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대군마마.
그렇구나. 힘들지는 않으냐? 아닙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충녕대군은 옥분의 대답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겸손하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잘 해내겠구나. 옥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안 궁녀인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충녕대군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충녕대군이 물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어떻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출신을 말해도 될까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충녕대군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환 중이셨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참으로 효심이 깊은 아이로다. 충녕대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냐? 병환은 나으셨느냐? 그 질문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궁에 들어온 후로 어머니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궁녀는 함부로 궁 밖을 나갈 수 없었고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녕대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옥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마마,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안 됩니다. 소희는 그저 괜찮다. 효심 있는 아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녕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지만 며칠 후 충녕대군이 다시 옥분을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옥분아. 예, 대군마마.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궁에 와서 돈을 벌어 약을 사드리려 했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옥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슬프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내가 효도하려 했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충녕대군의 따뜻한 위로에 옥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높으신 분이 천안 궁녀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대군마마. 소인 같은 것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울 것 없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구나. 이 궁궐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옥분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이 순간부터 충녕대군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한 신분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는 그 순수한 마음. 충녕대군은 옥분에게서 다른 궁녀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옥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상궁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일부터 중궁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옥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궁전이라 하셨습니까? 제가요? 그렇다. 원경왕후 마마께서 직접 너를 지목하셨다. 원경왕후. 태종의 정비이자 충녕대군의 어머니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천안 궁녀인 자신을 어떻게 하셨을까? 옥분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중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내자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화려한 장식, 엄숙한 분위기,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옥분이로구나. 원경왕후께서 옥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예, 마마. 천한 것이 이런 곳에 오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겸손하구나.
내가 들으니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 하더라. 그래서 불러들였다. 옥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원경왕후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잘 써보아라.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며느리, 즉 충녕대군의 부인인 소헌왕후께서 옥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소헌왕후는 아직 젊었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분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옥분아, 앞으로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마. 그렇게 옥분은 소헌왕후의 지밀나인이 되었습니다. 지밀나인이란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를 말합니다. 내자시의 천한 궁녀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이었죠. 옥부는 정성을 다해 소헌왕후를 모셨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책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소헌왕후는 점점 옥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다른 궁녀들은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데 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더구나.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마마를 잘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 참 기특하구나. 한편 옥분이 중전에서 일하게 되면서 충녕대군을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충녕대군은 어머니인 원경왕후와 부인인 소헌왕후를 뵙기 위해 자주 중궁전을 찾았거든요. 옥분아, 여기서 일하게 되었구나. 어느 날 충녕대군이 옥분을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예, 대군마마. 원경왕후 마마와 소헌왕후 마마의 은혜입니다. 그렇구나. 잘 되었다.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군. 그 말에 옥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충녕대군은 그저 가벼운 인사말로 한 것이겠지만 옥분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질투와 견제의 시작이었죠. 질투와 견제의 시작. 저것 봐. 또 대군마마께서 저 아이에게 말을 거시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중전의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옥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노비 출신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신분인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거야? 그러게. 대군마마의 호의를 자기 몸값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을 때 이불 속에서 벌레가 기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옥분은 치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범인을 찾아봐야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자신만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옥분이 소헌왕후께 올릴 식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옥분이 미리 발견해서 큰일은 피했지만 이 일로 상궁에게 크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중전 마마께 올리는 음식이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옥분은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소헌왕후께 폐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 때문에 소헌왕후께서 곤란해지실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부족하여 자꾸 실수를 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헌왕후는 자애로우셨습니다. 옥분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궁궐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 내가 모르겠느냐? 마마. 그리고 요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헌왕후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아라. 소헌왕후의 따뜻한 말씀에 옥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분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궁궐에서는 더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막내 아들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418년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태종이 양위하면서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옥부는 멀리서 새로운 임금이 된 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엄 있는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복도에서 넘어져 있던 그 따뜻한 왕자님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의 분이 되셨구나. 옥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된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옥부는 몰랐습니다. 세종 역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즉위 후 세종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신하들과 회의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종종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전하, 어머니를 뵈러 오셨습니까? 소헌왕후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중전도 보고 싶었소. 세종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소헌왕후 곁에 서 있는 옥분에게 자꾸 향했습니다. 옥분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어느 날 세종이 옥분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 궁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옥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느냐? 없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중전을 모시거라.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하나가 궁중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하께서 저 궁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지 않아? 천한 노비 출신이 전하의 눈에 들다니. 세상에 분수도 모르는 것이 감히. 옥분에 대한 험담이 궁중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다른 후궁들과 그 세력들이 옥분을 경계하기 시작했죠. 이미 세종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영빈 강씨는 비교적 일찍부터 세종의 총애를 받아온 인물이었죠. 그녀는 화이군이라는 왕자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영빈 강씨는 옥분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천한 노비 출신이 임금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영빈 강씨가 직접 옥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옥분이로구나. 예, 영빈 마마. 옥분은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영빈 강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요즘 전하께서 너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런 일 없습니다, 마마. 소인은 오직 중전 마마만을 모실 뿐입니다. 정말 그러냐? 영빈 강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내가 충고하는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중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옥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빈 강씨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옥분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빈 강씨의 세력들이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옥분이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전하께서 한번 말씀 건네주시니까 하늘에 오른 줄 아나 봐.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복도에서 누군가 일부러 옥분에 발을 걸었습니다. 옥분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어머, 미안해. 못 봤네. 하지만 그 궁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엎드려 있어. 그게 내 자리야. 노비는 노비답게 살아야지 뭘 주제도 모르고. 잔인한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지나가던 소헌왕후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소헌왕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 소헌왕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궁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전마마.
옥분을 괴롭히는 것이냐? 감히 누가 그런 짓을. 궁녀들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헌왕후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분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마마. 하지만 옥분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소헌왕후는 세종을 찾아가 이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전하, 옥분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궁중 사람들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예, 전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옥분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옥분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과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종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한편 깊은 밤 옥분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었죠.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모욕과 조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옥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문득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단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옥분아, 내가 궁궐에 가면 우리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 테니까요.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옥분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비록 우리가 천한 신분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지켜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할머니 이야기. 옥분아, 너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까? 네, 어머니. 내 할머니는 참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비록 우리처럼 천한 신분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기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셨지. 정말요? 응. 그런데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어떤 양반 도련님이 할머니를 좋아하셨던 적이 있었단다. 어린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국 둘 다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셨거든. 그럼 할머니는 슬프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슬프셨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아셨던 거지. 옥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할머니처럼 포기해야 할까? 그때 어머니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머니?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과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린 옥분은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해. 그래도 해볼래요. 어머니는 옥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씩씩하니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운명을 바꾸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란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옥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머니, 딸이 용기를 내겠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옥분의 새로운 운명도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며칠 후 궁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정에서 신하들 앞에 직접 나서서 옥분을 자신의 승은을 입을 후궁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정말로 옥분을 믿을 수 없어. 천한 궁녀인 자신이 후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옥분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궁중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영빈 강씨를 비롯한 기존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다니 이는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궁중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신하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상소가 빗발쳤고 조정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옵소서. 도승지를 비롯한 주요 신하들이 세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면 조선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물며 천한 노비를 후궁으로 삼다니 이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옥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궁의 그릇이 못 됩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누구를 후궁으로 삼든 그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누가 감히 간섭하느냐? 세종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옥분이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후궁이 되려고 분수도 모르는 년이 전하를 유혹했군. 노비 주제에 하늘을 넘보다니. 궁중 곳곳에서 옥분을 향한 험담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영빈 강씨와 그 세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옥분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영빈 강씨가 직접 옥분을 불렀습니다. 영빈 강씨의 처소에는 다른 후궁들과 상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죠. 옥분아, 이리 와봐. 네, 영빈 마마. 옥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너 정말로 후궁이 되려고 하는 거야? 소인은 전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전하의 뜻이라고? 영빈 강씨가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노비 주제의 후궁 자리를 넘보다니. 영빈 마마, 소인은 그런. 입 닥쳐. 영빈 강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너 같은 천한 것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주변의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씩 옥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봐. 궁중의 채통이 말이 아니야. 전하께서 일시적으로 미혹되신 것일 뿐이야. 옥분은 그 자리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빈 마마, 소인이 천한 출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소인을 선택하셨다면 소인은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영빈 강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옥분이 이 정도 압박에 쉽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영빈 강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세종은 다시 한번 조정에서 옥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하들아, 과인이 한 가지 묻겠다. 세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이 있었습니다. 어전에 모인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죠. 과인의 후궁을 누가 정하느냐? 신하들이냐 아니면 과인이냐?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전하께서 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신하들이 과인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려 하느냐? 세종의 날카로운 질문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인은 옥분의 신분이 비록 천하지만 13살에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의 인품을 직접 확인했다. 세종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옛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노래하던 아이를 궁중에 들인 자도 있었고 일찍이 남을 섬기다가 궁중에 들어온 자도 있었다. 신하들은 세종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여인이 후궁이 된 사례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김 씨의 출신은 비록 천하지만 겨우 13살에 궁중에 들어왔으니 이후에 쌓은 덕은 바른 것이다. 과인이 김 씨를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도승지 김돈이 신하들과 잠시 의논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하, 옛 제도에는 출신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오니 김 씨를 귀인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신하들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439년 1월 세종은 정식으로 옥분을 소위해서 귀인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인 마마. 궁중 사람들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함부로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세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세종은 다시 한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인은 김 씨를 정일품 신빈으로 승격시키겠다. 전하, 빈으로 승격시키시겠습니까? 도승지 김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인에서 빈으로의 승격은 단순한 품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빈은 내명부에서 가장 높은 직첩으로 영의정과 맞먹는 정일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김 씨의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중전이 막내 아들을 기르게 했다.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전이 하필 소생 아들을 기르게 했겠느냐? 세종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소헌왕후가 막내 아들인 영응대군의 교육을 옥분에게 맡길 만큼 그녀의 성품이 훌륭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근거였죠. 이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 궁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비에서 궁녀를 거쳐 빈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바로 조선의 신데렐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마마. 궁중 모든 사람들이 옥분. 아니, 이제는 신빈 김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중에서 소헌왕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영빈 강 씨였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늦게 입궁한 천한 출신이 자신을 뛰어넘어 최고 품계에 오르다니. 이럴 수가. 영빈 강 씨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죠. 왕의 결정을 번복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신빈이 된 옥분의 첫 번째 일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신빈 마마, 저희가 그동안 못된 짓을 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옥분을 괴롭혔던 궁녀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나간 일은 모두 잊겠습니다. 옥분은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신빈마마. 앞으로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옥분의 관대함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6 왕자의 어머니, 그리고 영원한 사랑. 신빈 김 씨가 된 후 옥분은 세종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1427년 세종 9년 신빈 김 씨는 첫 번째 아들인 계양군을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빈마마. 건강한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궁중이 경사로 들썩였습니다. 신빈 김 씨가 왕자를 낳았다는 것은 그녀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신빈의 처소를 찾아와 아들을 확인했습니다. 참 건강하게 생겼구나. 이름은 계양군이라 하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옥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한 노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빈 김 씨는 1427년부터 1439년까지 약 12년간 아들만 6명을 낳았습니다. 1428년에는 둘째 아들 의창군을, 1430년에는 셋째 아들 밀성군을, 1431년에는 넷째 아들 익현군을, 1435년에는 다섯째 아들 영흥군을, 그리고 1439년에는 막내 아들 담양군을 낳았습니다.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세종의 기쁨은 컸습니다.
그리고 신빈 김씨의 지위는 더욱 높아져 갔죠. 신빈은 참으로 복이 많은 여인이로다. 세종대왕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신빈 김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종의 모든 부인들 중에서 정비인 소원왕후가 팔남이녀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후궁 중에서는 신빈 김씨가 육남으로 압도적인 다산을 자랑했습니다. 영빈 강씨를 비롯한 다른 후궁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빈 김씨에게 덤빌 엄두조차 낼 수 없었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신빈 마마를 따라갈 수 없겠어. 맞아. 이제는 그분이 궁중의 실세야. 실제로 신빈 김씨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신빈 김씨와 소헌왕후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비와 후궁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달랐죠. 소헌왕후는 신빈 김씨가 세종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녀를 아꼈습니다. 이는 김씨를 지밀라인으로 데리고 있을 때부터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김씨는 품계가 올라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고 나인 시절처럼 소헌왕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셨습니다. 신빈아, 너는 참 변하지 않는구나. 소헌왕후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마의 은혜 덕분입니다. 소인은 평생 마마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이제 너도 빈이 아니냐?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해. 아닙니다, 마마. 소인에게 마마는 영원히 모셔야 할 분이십니다. 신빈 김씨의 태도는 궁중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경 왕후와 장빈의 갈등에서 보듯이 왕비와 후궁의 관계가 대부분 악연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경우였죠. 소헌왕후는 신빈 김씨를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까지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차남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양육을 신빈 김씨에게 맡긴 것이었죠. 이는 소헌왕후가 신빈 김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을 다른 여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보통 신뢰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세종 말년 신빈 김씨는 궁중에서 소헌왕후 다음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처신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죠. 신빈 마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맞아. 권력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하셔. 우리도 신빈 마마처럼 살아야 해. 궁녀들 사이에서는 신빈 김씨를 본받으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세종대왕과 신빈 김씨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죠. 어느 날 세종이 신빈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신빈아, 오늘 기분이 어떠하냐? 전하께서 찾아와 주시니 기쁨뿐입니다. 과인도 그대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세종은 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과인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고맙다. 전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전하의 은혜입니다. 아니다. 그대의 현명함과 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의 말에 신빈은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천한 노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죠. 전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전하께서는 왜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양반 규수들 중에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세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느냐? 예. 소인이 대군마마를 부축해드렸던 날이지요. 그때 과인은 그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다른 궁녀들은 과인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아첨하려 했지만 그대는 그저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신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대는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과인의 지위가 아니라 과인 자체를 봐주었지. 그것이 과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전하,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 어떤 양반 규수보다도 아름다웠다. 세종의 말에 신빈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신빈 김씨는 6명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항상 겸손과 덕을 강조했죠. 어느 날 신비는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아들들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천한 출신에서 시작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머니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 소헌왕후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너희들도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은 왕자의 신분이지만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신빈 김씨의 가르침은 아들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아세요? 계양군이 말했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다. 신빈 김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아들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셨습니다. 궁중은 슬픔에 잠겼고 신빈 김씨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죠. 전하. 신비는 세종의 영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천한 신분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세종의 승하와 함께 신빈 김씨는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는다는 풍습에 따라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신빈 마마, 정말로 머리를 깎으시겠습니까?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예법이니라. 선왕을 모시던 후궁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신빈 김씨는 담담하게 삭발을 받아들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죠.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6명의 아들을 낳으며 보낸 충만한 나날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구나. 하지만 신빈 김씨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신빈 김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읽으며 세종대왕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후궁들이 이를 따라했다고 할 정도로 그녀는 여전히 궁중 여인들의 귀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계양군이 어머니를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신빈 김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과 영화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신빈 김씨에게는 머리를 길러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신빈 마마, 전하께서 머리를 기르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나는 이대로 지내겠다. 신빈 김씨는 화내도 좋다는 조정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제하고 조신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신빈 김씨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조는 어린 시절 신빈 김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죠. 1458년 신빈 김씨가 목욕을 하러 강원도를 방문하자 강원도 관찰사는 군량 5석을 신빈에게 주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세조가 신빈 김씨를 여전히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신빈이 낳은 왕자 6명은 7명을 낳은 성종의 후궁 홍씨에 이어 후궁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신빈이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근신하여 윗사람을 잘 모셨던 데다가 소헌왕후의 신임을 받아 소헌왕후 소생의 수양대군을 돌보았고 어린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도 맡았습니다. 덕분에 훗날 세조와의 인연으로 자식들이 계유정난의 화를 피할 수 있었고 자손이 더욱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단종을 지지해서 아들들과 친정이 모두 몰살당한 것과 비교하면 신빈 김씨의 현명한 처신이 돋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신빈 김씨는 궁궐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참 아름답구나.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신빈 김씨는 자신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자신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자신이 보여준 겸손과 덕이 후세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신빈 김씨는 다시 한번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진심으로 대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는 충분히 행복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들 같은 훌륭한 아들들을 두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464년 음력 9월 4일, 신빈 김씨는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쌀과 콩 등 모두 70석을 부의로 내렸습니다. 이는 그녀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죠. 신빈 김씨의 죽음은 궁중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신데렐라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신빈 마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맞아.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사신 분이야. 우리도 신빈 마마처럼 살아야 해. 사람들은 신빈 김씨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삶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신빈 김씨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공 스토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고 6명의 왕자를 낳아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인물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겸손과 지혜,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마음가짐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데렐라는 신분이 올라가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신빈 김씨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13살 소녀 옥부는 단지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죠.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권력을 얻은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부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녀는 운명을 바꾸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자 가장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종대왕의 마음을 얻은 유일한 여인 신빈 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녀. 권력을 얻고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신분의 벽 앞에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옥분처럼 운명에 맞서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옥분처럼 처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